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2015년 4월 9일 목요일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입니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국 물 건너갔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 문제 한번 다루었었습니다마는 이 정부와 사용자 측이 이미 틀을 다 짜놓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하면서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와 희생을 통해 한다는 것도 우습고요. 또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안에 대해서 어떻게 노동조합이 합의를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기업이 살아야 고용도 늘린다는 명목으로 법인세 많이 깎아줬습니다. 그 결과 재벌 기업들은 수백조 원의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투자에는 나서지 않고 있죠. 노사정 대타협, 절대 강자인 기업과 사용자가 먼저 양보하지 않고 어떻게 대타협이 되겠습니까? 강자가 약자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서 타협하자고 하는 것, 이건 타협이 아니라 협박일 겁니다. 오늘 본격 인터뷰에서는 교육자이면서 노동운동가 그리고 시인인 전태일 재단 이수호 이사장 모셔서 얘기 듣습니다. 먼저 홍세화 칼럼 지하철에서부터 듣고 가시죠. 안녕하세요. 주간 칼럼 지하철에서의 홍세화입니다. 제3자에 관해 말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상정하고 말하라. 제 외할아버지가 제게 남겨준 많은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가르침을 따르기에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평소 말이 많지 않은 데에는 본디 속기가 부족하고 소심한 탓도 있지만 외할아버지의 이 가르침도 영향을 미쳤을 듯 싶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화제에 올랐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말들을 아주 편하고 쉽게 주고받습니다. 대부분은 좋은 내용을 얘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로 정리되고 화제는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 우리가 쉽게 말하는 모든 말들의 총합이 우리들 하나하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관해 내가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되돌아온다는 점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단점에 대해 그 사람에게 직접 지적함으로써 그 단점을 고칠 수 있는 기회는 갖게 하지 않고 뒤에서 떠들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단점은 그대로 남고 말만 많은 것이지요. 저는 외할아버지가 제게 남긴 이 가르침을 제3자가 아닌 세상에 관해 말할 때에도 그 의미를 확장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자주 세상에 대해 개탄하는 말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은 정의롭지 못하고 뻔뻔한 자들이 설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개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으니 우리는 계속 세상에 대해 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을 맞아 교수신문은 지록위마를 사자성어로 선정했습니다. 손가락으로는 사슴을 가리키고 입으로는 말이라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저에게 이 말은 권력과 금력을 업은 거짓 세력이 판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는 말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말하는 자는 힘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힘 가진 자들이 뻔뻔하게 거짓을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루신의 말을 빌려와 거칠게 말하자면 몽둥이로 맞아야 할 세력이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지경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뒤집힌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대해 개탄하면서 나 자신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내 육신을 가두고 죽이더라도 내 영혼을 가두거나 죽일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이 역겨운 세상이 내 시야를 더럽히고 내게 구토를 일으킬 수는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더럽힐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반대파를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지는 못할 만큼의 이른바 민주화된 시대이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개탄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내도 큰 위험이 따르지도 않습니다. 실상 오늘날처럼 거침없는 욕망의 시대에 나를 지킨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를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기득권 세력에게 기울어진 세력 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세상을 개탄하며 스스로 깨어있다고 믿는 우리 자신의 지적인 우월감, 윤리적 우월감을 계속 다독거리며 살지 모릅니다. 가령 우리는 이웃을 설득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세상을 개탄하긴 쉽지만 개탄스러운 세상을 바꾸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인 이웃을 설득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이 땅의 기득권 세력이 뻔뻔할 정도로 사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눈에 그들은 사익만을 쫓는 뻔뻔한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표를 주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사익만을 쫓는 뻔뻔한 자들이라고 설득하는 일,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설득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제3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는 쉽지만 그 사람의 면전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직접 말하고 고치도록 충고하는 일은 잘 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우리가 개탄만 하고 있을 때 기득권 세력 쪽으로 기울어진 세상은 변하지 않고 거짓된 세력이 계속 우위를 점하며 그래서 정의와 진실은 계속 억압 은폐될 것이고 불의와 몰상식, 뻔뻔함은 계속 대세를 이룰 것입니다. 섬세한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개탄에는 오만은 담겨 있을지언정 겸손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개탄하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그렇습니다. 변화의 가능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우리 자신의 오만에서 겸손의로의 변화에서 비로소 열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이 비어 있을 때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화의 가능성을 닫아버린 만큼 이웃을 설득하는 어려운 일도 포기한 지 이미 오래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직접 단점을 말하여 고치도록 하는 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듯이 뻔뻔한 자들이 설쳐되는 세상에 대해 불평하고 개탄하는 것보다는 그런 기득권 세력에게 표를 주지 않도록 가족과 친척, 동료와 이웃의 한 사람에게라도 설득하는 사람이 아름답게 다가옵니다.
네,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이 매주 목요일 마련하는 본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한 분을 자리에 모셔서 그가 보는 세상, 그가 살아온 세상, 또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세상, 뭐 이런 얘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금 나와 계십니다. 제가 소개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교육자였습니다. 그러다 참교육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참교육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이제 아마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분은 전태일 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이수호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태일 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게 가장 최근인 것 같아요. 그 3월 6일 날 그 이사회에서 손님이 되셨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참 전태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준 영향이라든지 네. 또 여러 가지 관계가 다들 이제 남다르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교육운동, 노동운동을 시작할 때도 전태일의 일기라든지 특히 그 평전 네. 이런 걸 통해서 많은 그 참 깨달음과 또 감동 속에서 이제 함께 해왔는데요. 뭐 우연이기도 하지만 제가 전태일하고 나이가 같아서 동갑내기시죠. 예, 49년생. 그래서 예. 마음에 뭐 알게 모르게 빚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그 2, 3학년 그 무렵에 예. 전태일은 이제 그 근로기준법을 끌어안고 자기 몸을 불태웠으니까요. 그랬죠. 그러면서 네. 살면서 뭐 가끔 제가 좀 어렵거나 좀 흔들리고 이럴 때 전태일이라면 과연 이럴 때 어떻게 네. 했을까 뭐 이런 네. 생각도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참 이제 저도 나이도 뭐 이제 먹을 만큼 먹고 부끄럽지만 이제 지하철도 공짜로 타잖아요. 예, 지공거사가 되셨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대체로 좀 모든 걸 이제 좀 놓아야 될 때다. 아하. 그래서 이제 또 후배들이나 또 젊은 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제가 쓸데없이 그냥 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서 괜히 꼰대 노릇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예. 뭐 일을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예. 뭐 어쩔 수 없이 전태일 재단이 현재 여러 가지 조건에서 부득이 좀 해야 되겠다고 강국이 하는 바람에 예. 그래서 이건 하자 이렇게 해서 또 맡았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시는 중에 이제 지하철 공짜로 탄다는 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만 65세가 이제 지나셨고요. 예. 요새 그런 얘기들도 해요. 이제 노인은 많지만 어른은 없다. 이제 뭐 65세 얘기하시니까 이제 법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예. 구분하는 노인 세대가 됐는데 아까 그 꼰대 말씀하셨어요. 이제 진짜 꼰대 되지 않기. 예. 늙어가면서 꼰대 되지 않기 이것도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수호 선생님의 간단한 그 이력을 말씀을 드리면 원래 대학에서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직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전교조 참교육운동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시발이 된 게 서울의 그 신일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면서 그때는 예. 처음에 그런 참교육운동이 이제 YMCA 그 교사 모임 이런 데서 시작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참 엄중한 시기였잖아요. 네. 참 권위주의적인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임이라든지 무슨 조직 같은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따로. 뭐 그러다가 사실 뭐 오송회 사건이라든지 오송회 군산에 예, 그것도 그 선생님들이 네. 그 4.19 날 그 소나무 아래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우리가 예. 이게 참 4.19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느냐 이랬다가 그게 조직 사건 된 거거든요. 소나무 아래서 모였다고. 예, 그래서 오송회 사건이 다섯 명이 모여가지고 네, 그런 그래서 그게 시대였어요. 뭐 네. 10년씩 감옥살이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교육운동 시작하면서 YMCA의 우산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그건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네. 시민단체고 또 뭐 그러니까 거기에 한 교사협의회, 예. 중등교사협의회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그 당시에 성내훈 선생이라든지 예. 뭐 좋은 분들 모셔다가 이야기도 듣고 또 우리끼리 이제 교육 현실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육을 정말 우리가 교사들이 바꾸는 것도 교사의 역할이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모였던 것이 결국은 이제 발전해서 전교조 결산까지 예, 나아가게 그렇게 되는 됐어요. 거고요. 예. 그래서 2001년에 이제 전교조 위원장을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교조 초기에 그 반대하는 쪽 논리는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 예, 예.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건 은연중 좀 이제 천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예, 있었던 예. 거죠. 예. 그러나 이제 교사도 이제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교사도 네. 노동자다라고 해서 전교조 만드시고 거기서 더 나가서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까지 예. 하셨어요. 민주노총 위원장은 뭐 전교조는 이제 뭐 지식 노동자들 예.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지만 이제 민주노총은 뭐 금속노조라든가 전형적인 예. 그 노동운동에 그게 강하던 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문사 출신이 노총위원장 맡아가지고 어려움 없으셨어요? 어려움이 있죠. 특히 이제 그 금속노동, 좀 제조업 노동조합의 네. 그 현상이라든지 실태, 그들의 삶 이런 네. 게 이제 아무래도 뭐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책을 통해서나 다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그게 체화되지 않으니까 예. 힘들긴 했죠. 그래서 뭐 그 자동차 조립 공장이나 특히 조선소 이런 데를 이제 방문하면 뭐 예. 전혀 다른 세계죠. 그렇죠. 뭐 얼마나 억세고 뭐 거칠고 그래도 이제 그 이미 뭐 저도 이제 그 무렵엔 상당히 이제 노동 운동 차원에서 이제 좀 단련이 됐고 네. 뭐 현장도 중요하지만 그때 우리가 한 16개, 17개 연맹이었어요. 네. 업종별로, 네. 산업별로. 그것들을 다 아우러야 되니까 사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제조업이나 이거보다는 현대사회가 점점 이제 그 서비스업이나 또는 뭐 지식노동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바뀌어가는 경향도 있고 해서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묶어낼 수 있는 게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의 한 중간점 되는 교사. 교사들 사실 아까 뭐 지식노동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교사는 지식노동보다는 육체노동이 더 심합니다. 하루 종일 네. 서서 강의하고 하면 예. 이 종아리가 퉁퉁 붓고 뭐 잡무 이런 거 하면 뭐 그건 진짜 정말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사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냥 제발 좀 아이들만 가르치게 했었으면 좋겠다. 잡무가 너무 많고 또 힘이 듭니다, 진짜. 그래서 그 모든 사회의 한 중간쯤에 이제 교사가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저런 쪽을 이렇게 아우르고 예. 또 이제 뭐 정교조 출신 이런 게 갖는 또 뭐 또 상당히 이제 호의적이잖아요. 예.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예. 노동 진영에서도 그랬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특별하게 했던 거죠. 예. 지금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교사 출신이신데 왜 최근에 그 충암고등학교라는 데서 교감이 아이들 그 급식비 안 낸다고. 근데 저는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이게 우선 이제 사립학교라서 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그렇죠. 그 관계 없는 예, 이제 압박, 이제 그 경영 압박 하죠. 저도 중학교 다닐 때 사립학교를 다녔는데 그 3개월에 한 번씩 내는 그 납부금 제때 안 냈다고. 육성회비 뭐 이런 거. 담임 선생한테 출석부로 머리를 이렇게 맞고 난 후로는 전혀 그 선생에 대해서 내가 선생이라는 생각이 안 드는 그런 거랬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교사 출신으로? 정말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지금은 참 많이 없어졌고 우리 사회가 그 인권 지수라든지 이런 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덜하긴 한데
아주 또 그런 구태죠, 구태. 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게 있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립이 좀 더 심하잖아요. 그건 네. 사립이 더 시장 논리에 가깝게 있다는 거죠. 학교라도. 네. 그래서 뭐 자기가 돈 내고 먹고 자기가 기여한 만큼 해가고 하는 네. 뭐 그런 거니까 당연히 또 뭐 돈 안 냈으면 밥 먹지 말아라. 이게 이제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네. 그런 것들이 뭐 저는 또 더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지금 경남지사로 가서 정말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 정책으로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 홍준표 지사의 그런 몰상식한 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가 없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오히려 우리 사회의 하나의 저는 뭐 무상이다 무슨 복지다 이 논쟁을 떠나서 교육적으로 보거나 또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라든지 이런 거에서 상당한 하나의 분수령이 되는 이런 지점이고 그런 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하나다. 아마 홍준표 그런 게 없었으면 충암 같은 것도 묻혔을지 몰라요. 뭐 별 관심이 없어요. 교육 현장에서 사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꺼낸 거는 교육자로서의 그 역할이 언제부턴가 참 교직에 대해서도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한 인간을 키워내는 데 있어서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어디선가 보니까 탈옥수 신창원, 뭐 한때 전설이었던 신창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한테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만 해줬더라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다. 어릴 때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아주 뭐 필요 없는 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 어린 나이 가슴에 박혔다는 건데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소위 입시 교육 중심, 지식 중심 교육, 그리고 이제 대학, 또 상급학교 진출 뭐 이런 것들 또 그것이 이제 좋은 직업을 보장하고 또 출세를 할 수 있는 길이다. 이게 이제 소위 자본주의 논리, 시장 논리 속에 그냥 완전히 교육이 편입되면서 그런 게 사실 거의 사라지고 없죠. 우리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고민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창원 얘기대로 상처받는 아이들이 또 너무 많아요. 아무렇게나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건데 어른으로 또 뭐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면 소위 성적이 좋지 못하면 모든 것에 최하위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준이 쓸모없는 인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적표 가지고 성적 닥달하고 그거 가지고 체벌하고 뭐 다 그러니까 뭐 그런 과정에서 생긴 정말 안타깝고 아까운 그런 일들이죠. 지금 본격 인터뷰 여러분께서는 전교조위원장, 민주노총위원장을 하시고 지금은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이수호 선생과의 대담 듣고 계시는데요. 이수호 선생의 그 사회적 삶을 보면 크게 두 분야로 나뉘는 것 같아요. 참교육 운동이 하나 있고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시작하셨던 노동운동이 있고 그리고 아주 그것과 또 별개로 개인적으로는 시인으로서의 풍모가 있습니다. 그 이력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2012년에는 차점자로 당시 상황에서 떨어지셨습니다만 이제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오셔서 고생을 좋은 하셨고요. 경험했습니다. 좋은 경험하셨죠. 근데 그 교육자로 뭐 이제 노총 위원장도 하고 하셨지만 교육감 선거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또 다른 거잖아요. 선거운동 하시면서도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일 힘들었던 거죠. 뭐 선거에서는 그 득표, 예. 표를 얻는 게 최고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타협하고 영혼도 팔아야 되고 아 정말 그런 거 안 해보셨잖아요. 예,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랬어요. 나 그건 정말 못하겠다. 그래서 가까운 그때 그 참모들한테는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냥 정면 돌파하자. 그때 제 기억에 그 선거 자금도 필요한데 선거 자금도 그때 펀드를 모집하셔서 하셨죠? 네. 펀드 해서 뭐 참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잘 해서 그 대체로 그 선거법에 규정된 대로만 쓰면 그 다 되돌려 받아요. 15% 이상 되면. 그러니까 이제 되돌려 받은 거 가지고 다 돌려드리고 뭐 이렇게 했죠. 호적상으로 보면 1949년 4월 16일생이세요. 그렇습니다. 이거 보니까 작년에 65세 지하철 승차권을 받던 날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 또 하필 그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 지금 하고 한국일보가 무슨 그 작년 특집을 하면서 김호기 교수가 그 사회를 하는 이제 그 세 명이 하는 자담회를 지상 토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 노동자들이 좀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힘들게 지금 하고 있다면 저는 이제 그런 취지로 하고 뭐 김대환 또 노사정 위원장은 뭐 다른 얘기하고 뭐 이러는 중에 그 자막 뉴스가 나와서 세월호가 이렇게 됐는데 뭐 어려워졌다. 그러다가 얼마 있어서 전원 구출됐다. 그래서 아, 우리는 한숨을 쉬면서 아, 큰일 날 뻔했는데 잘 됐다 하면서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날 이제 제가 만 65세 되기도 했지만 너무 그 참담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그때부터 좀 뭐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우울해지는 것 같고 더 위축되고 그동안 정말 뭔가 사회를 위해서 좀 조금이라도 뭔가 바꿔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학교를 보나 노동 현실을 보나 또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을 보나 특히 이제 우리가 너무 가슴 아팠던 게 그 정말 꽃다운 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렇게 300명 가까이 그렇게 됐으니까 정말 그 참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이제 그 1년이 돼 가는데요. 참 좀 우울하게 지냈던 게 사실이에요. 어제 저도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뭐 인양하고 뭐 이런 거 다 포함하면 한 5,500억이 지금까지 들어왔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국민들이 지금 겪는 집단적 우울증이라든가 이 사회적 절망감 이런 건 도대체 돈으로 환산하면 이게 얼마나 될 것이며 이건 누가 책임질 거냐? 아니 그 직전 며칠 전에는 뭐 보상금이 얼마다, 배상이 얼마다, 뭐 6억이다, 8억이다. 아니 지금 그걸 지금 진상 규명해라 이거 인양해서 마지막 9명 그 엄마 아빠들이 제발 유가족 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6억이다 8억이다 뭐 이러면서 인양하는데 아유 정말 는 이게 정말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거고. 이제 이소 선생 말씀처럼 격동기 질풍노도의 시대에 한가운데서 살아오시지 않았어요. 뭐 감옥도 가셨어야 됐고 뭐 많은 어려움 또 칼바람 부는 그 거리에서도 싸우고 그랬는데 한때는 우리가 그래서 뭐 사회가 민주화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도 좀 가졌었고요. 어쩌다가 지금 꼴을 보면 어떻게 하다가 나라나 사회가 이 모양이 꼴로 왔나 하는 그런 허전함이 강하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생일이 4월 16일이시라서 예, 이제 앞으로는 생일 때마다 계속 우울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걱정입니다. 그 노동운동을 하시면서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왜 그 손잡고라는 일종의 이제 사회운동 같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언제부턴가 이제 기업이 노동운동에 대응하는 게 아주 교활하고 악랄해졌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소송을 막 해가지고 노동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막 가압류 들어오고 손배소하는데 그걸 또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그 돕겠다고 나섰던 거죠. 그렇습니다. 공동대표를 맡으셨었는데. 예, 그 손잡고라는 이제 단체인데, 손배 가압류 잡고, 손에 손잡고, 이걸 이제 줄여서 손잡고인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노동운동 탄압의 일환으로 사용자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다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사실 우리 현대 사회에서 가장 좋은 게 돈이고 누구나 가장 무서운 게 돈이고 뭐니 해도 뭐니라고.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어제 그저께 그 상신 브레이크라고 그 대구 경북 쪽에 있는 기업입니다만 해고 노동 운동을 탄압하면서 노동조합을 그냥 깨버렸어요. 그 10명을 쫓아냈습니다. 5명이구나. 완전히 해고를 시키고 그 한 사람당 저 파업하고 할 때 손해본 거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한 사람당 10억. 야, 노동자 한 사람한테 그 해고시켜놓고 이런 죽으라는 거군요.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그래서 그게 이제 한 그 수단으로 그런 것들을 뭐 창조 컨설팅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노조 파괴하는 그런 데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조언을 하고 해서 그게 퍼져나가는 거죠. 그게 창조 경제인가요? 그게 창조 컨설팅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뭡니까 지금 특히 이제 그 쌍용 자동차 같은 경우 그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 몇 명씩 주고 나가는데 그걸 또 손배가압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47억을 노동자들하고 조합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데는 대체로 아직은 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도 그렇고 재판 중에 있는데 이 쌍용 자동차는 이 47억이 재판이 끝나서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그걸 물어내도록. 그 기사를 보고 어느 아줌마가 애를 키우는 아줌마가 너무 답답해서 이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남편도 노동자인데 그러면서 생각 끝에 자기 애를 태권도 도장인가 뭘 보내려고 키우기 떼놓은 돈 47,000원을 이제 보내면서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 10만 명만 있으면 47억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게 이제 47억이 모아졌나요? 47억보다 훨씬 넘었죠. 참 대단하군요. 시민의 힘이라는 게. 47억이 아니군요. 14억 정도가 모였습니다. 14억도 어마어마한 10개월 사이에. 그게 한 300가구한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돈을 나누어 주곤 했죠. 그 아주 생계비 때문에 먹고 병원비 없는 이런 특히 어려운 손배가압류 당한 노동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어쨌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고 그때 그게 이제 노란 봉투에 넣어서 돈을 준다고 해서 노란 봉투 운동으로 처음에 알려졌었죠. 그 아줌마가 노란 봉투에 그 노란 봉투는 뭐 우리 정부 선생님은 다 기억하잖아요. 옛날에 우리 봉급 봉투가 노란 봉투에 돈 넣어서 받고 이랬던 건데 그 이제 어쨌든 거기에 넣어서 보낸 게 계기가 돼서 많이 참여를 하고 뭐
연예인들까지 네. 참여를 하고 이래서 10개월 만에 14억인가를 그것도 우리나라 모금 사상 초유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 모금이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있는 사람들이 여유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럼요. 사람들이 자기의 살 같은 거를 떼어내서 예. 한 거고 거기에 또 동참한.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겉으로 굴러가는 거, 세월호 저렇게 무능 관료들의 무능, 정부의 무책임으로 저렇게 되고 1년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절망감에 빠지다가도 이런 손잡고 운동같이 그 꾸준히 그 밑바닥에서도 희망을 길어 올리는 건 역시 하나하나들의 그 우리 민초들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걸 보면 좀 예. 희망을 또 갖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아직도 그렇죠.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저 이완용이나 예. 뭐 이런 놈들만 있었으면 이 나라 옛날에 다 넘어갔는데 아유. 또 그렇게 체제에 붙어먹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라 배반한 놈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 그 나라에서 받은 거 하나 없어도 그렇습니다. 또 자기 모든 걸 네. 걸고 독립운동의 길을 예. 가고 민주화의 길을 가고 이웃과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노동운동 하시는 와중에 이주 노동자들을 돕는 그런 예. 모임도 하고 계시죠?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장도 맡고 계시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뭘 좀 이제 손을 놓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은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것 이것만은 어쩔 수 없는 거 외면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있죠. 저는 또 뭐 고생 남들이 보면 고생도 했다 이렇게 되지만 그 중에 참 정교조 교육운동하면서 정교조 위원장까지 했고요. 민주노총도 위원장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누릴 만큼 또 누렸어요. 그게 저로서는 참 그 명예스러운 것도 하지만 엄청난 마음의 이제 빚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정말 와서 이런 일 합시다 하면 이게 정말 어렵고 참 꼭 필요한 일이다 하면 외면할 수가 없고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처지가 돼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 이주 노동자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참 사각지대에 있고 외면당하고 있고 마치 뭐 투명인간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가장 밑바닥에서 정말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가 인력을 송출하던 시기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한 세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60년대 초에 서독 광부로 나가고 간호사 나가고 사우디아라비아 가고 월남에 또 돈 벌러 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알게 모르게 일본, 미국 이런 쪽으로 그 많이 이제 갔습니다. 이민도 그때 많이 가고 했다가 뭐 어떻든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자를 밟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나가서 고생하던 그때 생각 좀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는 노동자들 외국인들 이주 노동자들이 주로 3D 업종이죠. 그 노동자들 지금 동두천에 염색공단, 남양주 가구공단 한국 사람들은 잘 안 가려고 안 가는데 하는데 한 130~40만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 지금 경제를 받치고 있는 겁니다. 제일 밑바탕.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돈을 벌러 우리나라에 온 이제 코리안 드림이죠. 우리나라 와서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 그냥 안 쓰고 절약해서 이제 자기 나라로 보내서 애들 공부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낸 나라들이 오죽하겠어요. 너무 힘들고 못 살고 참 그래요. 그래서 그 나라에 좀 다시 이 노동자들이 돌아갔을 때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소위 뭐 학교라든지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게 이주노동희망 센터입니다. 또 뭐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그냥 뭉청내 가지고 또는 종교기관이 특수한 어떤 그 포교를 하기 위해서 뭐 학교 짓고 하는 건 이제 또 다른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주로 여기 있는 노동자들이 십시일반 10,000원씩 20,000원씩 이렇게 이제 낸 걸 가지고 거기 가서 그런 노동자들 도와주고 또 학교도 지어주고 또 뭐 국내에 와서 고생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이런 것들도 함께 고생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노동 희망센터가 희망을 좀 만들어봐요. 네. 오늘 이수호 선생 모시고 대담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습니다만 문득 보니까 꼭 40년 전에 1975년 4월 9일 그러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한참 극성을 벌일 때죠. 민청학령 사건 막 나고 터지고 아무나 그냥 유신헌법 이만 뻥끗했다 하면 15년씩 때리던 시절인데 긴급조치. 그죠? 4월 9일 오늘 그 인혁당 사건 관계자들을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그냥 전격 사형을 시켜버린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유신 정권의 그 야만성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거죠. 뭐 소위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참 그렇게 조작한 대표적인 사건인데 대법원 확정 판결되고 18시간 만에 뭐 8명이었죠. 당시에 그냥 한꺼번에 사형을 시켜 버린 참 있을 수 없는 사건인데 그것도 시신도 이제 고문극에 드러날까봐 유가족들에게 보여주지도 않고 그대로 시신까지 정권이 탈취해서 갔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럴 수도 있는가 이건 뭐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박정희가 뭐 독재를 하고 하는 그또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역사인데 거기에 동조하는 이 법관은 뭐라는 거죠. 이 소위 말하는 사법살인의 대표적인 사건이잖아요. 법의 이름으로. 이 사법살인이란 말 자체가 그때 국제 엠네스티가 딱 붙였던 말이죠. 한국에서 사법을 빙자한 집단살인. 이게 정말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 사법살인이 그 이후에도 이제 상당히 계속되고 있고 아까 뭐 우리 이주 노동자 얘기도 좀 했는데 이주 노동자들이 노동자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서 또는 뭐 모든 것에 따라서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당연히 하는데 그 노동조합 설립을 했는데 그걸 반려하고 법정을 통해서 2심에서 노동자들이 옳다. 그건 그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대법원에 간 사건이 8년이 지나도록 지금 재판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활동한 사람은 거의 다 나라에서 쫓겨났어요. 불법 시하고. 그 노동자에게 근데 그 직장을 빼앗고 해고시키는 거, 또 이주 노동자에게 나를 쫓아내는 거, 이건 살인이죠. 그런 걸 지금 법원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통진당 같은 그 당 해산을 그렇게 결정하는 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볼 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들을
이 사법부가 이제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출세하고 최근에 그 박상옥입니까? 박상욱입니까? 뭐. 대법관 후보. 대법관 후보. 그것도 그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작태를 벌이면서 그냥 그게 출세인지 그게 잘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는 현실이 나아지지도 않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인가? 결국 뭐 이게 그냥 보통 이게 사회인가? 내가 이 사회가 나아지고 좀 진보한다는 생각이 잘못된 건가?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늘 뭐 인혁당 그 사법살인 생각하면서 그 당시 그 사건 자체에 그 말도 안 되는 건 그건 뭐 둘째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자꾸 데자비처럼 이렇게 돼서 안타깝고요. 결국 그 사건도 32년 만에 무죄 나왔죠. 나왔죠. 그것도 사회가 그나마 조금 변해서 사법부가 그런 이제 판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법부 판결이 또 뭐 유신 체제 때 있었던 판결에 대해서 또 뭐 그걸 그냥 기성으로 인정하는 판결도 여전히 나와요. 대부분이 또 태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죠. 저도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느낀 게 뭐 국회 정치권도 뭐 국민들 욕을 많이 먹고 뭐 우선 이제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엄청 강하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어쨌든 국회는 그래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된 권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출된 권력 위에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독점적으로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법부, 검찰이 아닌가 싶은 거죠. 국회에서 아무리 뭐 법을 만들어 놔도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가 하는 게 민주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위험한 건데 검찰, 사법부가 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이건 어디로부터 통제도 받지 않죠. 정치권은 국회는 그래도 4년에 한 번 선거라는 형식을 통해서 일단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그 절차가 있지만 저는 이 사법부 문제, 사법부를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가 그런 거죠. 뭐 재벌 말할 것도 없고 또 소위 이제 요새 언론 재벌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언론들은 정말 이거는 어떤 민주적 통제도 받지 않으면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를 다 했는데 우리 사회가 한때 민주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부분은 좀 허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요새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됩니다. 뭐 요즘 답답한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지고 있고 이명박 뭐 대통령 정말 척은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도 뭐 그 무슨 4대강 문제라든지 자원외교 같은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번연하게 그려되면서 그건 이제 그 후유증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최소한도의 그 법이라는 게 상식에 바탕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 그런 것들 뭐 법에서 지금 논란되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알아서기고 거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뭐 출세하려고 애쓰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말 우리 민중들이나 우리 뭐 서민들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마저 없어졌으니까 이걸 뭐 그냥 우리 직접 총칼 들고 나서야 되는 건지. 조심하십시오. 이게 또 내란을 선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수호 선생 이제 노동운동가로 어떤 분들에게는 알려져 있지만 뭐 그것도 한 면의 진실이지만 시인으로 저는 또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뭐 시집도 세 권이나 내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수호 선생님 시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나의 배후는 너다인가요? 그 시집 제목이기도 했죠. 그 시를 참 좋아하는데 선생님 나오신 김에 한번 직접 낭송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뭐 정말 시인이 따로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힘들고 또 뭐 이럴 때
농성을 하면서 또 뭐 쓰기도 하고 긴 글 쓰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제 짧게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시가 된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 시집을 내면서 그 나의 배우는 너다를 이제 시집 제목을 했죠. 그랬더니 좀 제목이 그렇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이 배후라는 말이 참 좋은 거고 우리에게 든든한 어떤 하나의 그 힘도 되고 하는 건데 우리 그 공안 시대 이런 그 독재 시대에 늘 그냥 잡혀가고 하면 배후를 대라. 박종철이도 그 배후 때문에 결국 그 참혹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좀 되살려서 좀 좋게 할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하면서 써보기도 했는데요. 읽으라니까. 네, 낭송입니다. 네, 시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의 배후는 너다. 누구에게나 배후는 있다. 동해 일출과 서해 낙조. 뜨도는 구름 고운 별무리. 그 뒤에는 언제나 하늘이 있는 것처럼 너의 뒤에도 하늘이 있다. 어젯밤 너의 하늘은 온통 비바람이더니 오늘 아침 이렇게 햇살 곱구나. 때로 나는 너의 배후를 의심하고 너의 하늘마저 질투해서 고민하고 몸부림치지만 너의 하늘은 너무나 커서 언제나 꿈쩍도 않는다. 그래서 너는 언제나 고우면서도 빛나면서도 쓸쓸하면서도 폭풍우 몰아치고 캄캄하면서도 넉넉하고 당당하다. 너의 배후는 나다. 나의 배후는 너다. 뭐 이런 있습니다. 스스로 배우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너의 배후는 나다. 나의 배후는 너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꿈을 가진 사람들은 저는 시인이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네요. 결국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변화를 꿈꿀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정범구의 생방송 오늘 본격 인터뷰 시간에는 최근에 전태일 재단 이사장을 맡으신 이수호 선생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오인영 교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 오늘도 신영복 선생의 나무야 나무야 그 네 번째 이야기 함께 읽어보시죠. 오늘도 신영복 선생님의 에세이 한 편을 읽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오늘은 태백산맥 속의 소광리 소나무 숲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나무 숲에 들어서니 당신이 사람보다 나무를 더 사랑하는 까닭을 알 것 같습니다. 언젠가 경복궁 복원공사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가 파괴하고 변형시킨 조선 정궁의 기본 궁제를 되찾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오늘 이곳 소광리 소나무 숲에 와서는 그러한 생각을 반성하게 됩니다. 경복궁의 복원에 소요되는 나무가 원목으로 200만 재, 11톤 트럭으로는 500대라는 엄청난 양이라고 합니다. 소나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기어이 소나무로 복원한다는 것이 무리한 고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소나무들이 베어져 눕혀진 광경이라니 감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난에 찬 몇백만 년의 세월을 잘라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잘라내고 있는 것이 어찌 소나무뿐이겠습니까? 없어도 되는 물건을 만들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마구 잘라내는가 하면
아예 사람을 잘라내는 일마저 서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의 유일한 생산자는 식물이라던 당신의 말이 생각납니다. 동물은 완벽한 소비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대의 소비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생산이란 고작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나 땅속에 묻힌 것을 파내어 소비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쌀로 밥을 짓는 일을 두고 밥의 생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소비의 주체이며 급기야는 소비의 객체로 전락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자연을 오로지 생산의 요소로 규정하는 경제학의 폭력성이 이 소강리에서만큼 분명하게 부각되는 곳이 달리 없을 듯 합니다. 나는 문득 당신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 소나무가 아니라 소나무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득 지금쯤 서울의 자동차 속에 앉아있을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윗단 섬에 갇혀 목말라 하는 남산의 소나무들을 생각했습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남기를 포기하고 자손들이나 기르겠다는 체념으로 무수한 솔방울을 달고 있다는 당신의 이야기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더구나 그 솔방울들이 싹을 키울 땅마저 황폐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카시아와 활엽수의 침습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을 겨우겨우 가꾸어 놓으면 이내 다른 경쟁수들이 쳐들어와 소나무를 몰아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무한 경쟁의 비정한 논리가 뻗어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나는 마치 꾸중을 듣고 집 나오는 아이처럼 산을 나왔습니다. 솔방울 한 개를 주워들고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거인에게 잡아먹힌 소년이 솔방울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소생했다는 신화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나무를 사랑한다면 솔방울도 사랑해야 합니다. 무수한 솔방울들의 끈질긴 저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언젠가 붓글씨로 써드렸던 글귀를 엽서 끝에 적습니다. 처음으로 쇠가 만들어졌을 때 세상의 모든 나무들이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어느 생각 깊은 나무가 말했다. 두려워할 것 없다. 우리가 자루가 되어주지 않는 한 쇠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법이다. 나의 배후는 너다. 너의 배후는 나다. 네, 오늘 본격 인터뷰에서 만났던 이수호 선생의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배후가 되고 넓은 등짝이 되어주는 그런 세상이면 참 좋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또 저물어 갑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나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네요. 평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